안녕하십니까? 네, 최재형 목사의 오마이갓. 오늘은 34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설 연휴였습니다.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네. 호남 지역 한 10곳 정도 아이고, 탐방하고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좌담회 네. 특강도 하고 왔습니다. 네. 이따가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가장 핫한 뉴스. 이건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어제 윤석열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이 윤석열의 1심 선고에 대한 목사님의 소회 요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직위원이 직위원한 거죠. 뭐 그 어찌 됐든 좌파도 고려하고 네. 우파도 고려하고 본인 입장에서 네. 볼 때 그래서 최대한 윤석열 일당에게 면죄부를 발급해주는 동시에 또 우리 강력한 우리 국민들의 70% 이상이 윤석열을 그 일당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그 열망도 일정 정도 이제 또 네. 수용을 해서 해괴한 논리를 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불편했던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편했지만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마지막까지 불편했던 거는 뭐 항목마다 추미애 의원도 그렇게 지적한 거지만 우리가 자금 세탁, 돈 세탁 하듯이 네. 이거는 혐의 세탁을 해준 거다. 다음 이제 2심이든 상고심이든 이런 걸 대비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파급되는 각 사령관들이나 여러 다양한 관련자들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혐의 세탁을 해준 거다. 조직적으로 그렇게 봐지고 김건희와 김건희 관련자들 그동안 5번인가 쭉 무죄 위주로 이렇게 나갔던 거에 연장성상이다. 그러나 워낙 이제 촛불이나 깨어있는 시민들 또 그렇지 않은 일반 보수나 중도들도 계엄에 관해서 내란에 관해서는 부정적이고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열망을 알기 때문에 직위원회가 겨우 무기징역을 준 거다.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네, 이게 사형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또 이제 기독교 관련된 발언을 또 해가지고 웃었는데 제가 평소에 자주 쓰던 말이에요. 뭐냐면 성경을 읽자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되고 성전 건축을 하자고 은행을 털어서는 안 된다. 목적은 정당하지만 방법론과 과정이 잘못됐다는 걸 설명할 때 내가 그 두 가지를 항상 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하면서 직위원회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다라고 두 가지를 전개하면서 그 계엄 선포를 당위성을 부여하고 마치 해도 된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계엄을 선포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암묵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러나 네가 이렇게 무기징역을 받은 거는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무력화하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거를 무기를 줄 수밖에 없는 거야라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거하고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그렇게 그걸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 계엄 자체도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와도 판결이 다른 그런 이제 내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고 하여튼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윤석열 일당의 관점에서 윤석열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가해자의 시각에서 이 판결문을 작성했지 피해자인 국민들의 시각에서 관점에서 이 판결문을 작성한 거는 어느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무기징역을 줬지만 이거는 아주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간교한 판결이었다, 선고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내란 재판부가 2심을 이제 맡아서 보게 됐잖아요.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뒤집어 엎을 거고요. 2심에서 다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 전과가 없었다.
예, 뭐 이런? 고령이다, 전과가 없었다, 또, 도대체 이해를 또 못하겠어요. 평생을 몇십 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이런 걸로 해서 뭐 감형을 해준 것도 그렇고 또 노상원 수첩도 하나도 인정 안 하고 노상원 수첩이 실행되고 적용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그냥 뭐 그냥 신세 한탄조로 끄적끄적거린 걸로 묘사를 했고 야 이게 정말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지기현은 아주 얄미운 재판을 했다 그렇게 봐집니다. 목소리도 얄밉잖아요. 예, 예. 예, 이제 판사 기존의 기성 판사들이 판결문을 이게 읽어갈 때의 그 법리적인 그 긴장감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전혀 긴장감이나 그 법리적인 그 논리 구성이 전혀 없이 궤변에 가까운 그런 법대생 2학년도 그렇게는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또 김여현은 어제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네, 참 예. 웃긴 놈이에요. 네. 그런 이제 근거를 마련해 준 거니까. 네. 예, 예. 아무튼 2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예, 연휴 마지막 날, 네. 지난 18일인데요. 정동영 장관이 이 대북 관련해서 무인기 관련해서 사과 유감 표명했죠. 사과 상명도 발표하고 이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 또 평화주의자 그리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또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25년 그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네. 그 이제 24년 10월 달에 군대를 동원해서 윤석열이 11차례 북을 무인기로 침투를 시켰고 18대 11차례지만 18대의 무인기를 이제 침투시켜서 그런 적대 행위를 했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북측에서 더 김여정 측에서 해명하기를 근거를 대기를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우리는 2차례인 것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더 2차례가 더 있어서 총 4차례였다. 그 기간이 25년 11월 16일과 또 25일에도 침투가 있었던 건 누락이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13차례가 윤석열이가 13차례 무인기를 북측에 이제 띄웠다. 그 횟수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그렇게 아주 친미적인 그 인사들에 의해서 이게 무인기가 마치 이재명 정부의 입장으로 띄우는 것처럼 네네. 교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도 취했지만 북한에게 공식으로 우리가 사과를 한다든지 유감을 표시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휴 마지막 날 정동영 장관이 그래도 밀어붙인 거죠. 예, 밀어붙여서 공식 유감, 정부의 공식 유감을 발표를 했고 정동영 장관 개인으로서는 뭐 장관이 개인은 아니지만 장관의 그렇죠. 입장에서는 깊은 유감,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그냥 공식 유감 이렇게 표현을 썼더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북한을 좀 달래고 북한에 대해서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폐지가 윤석열에 의해서 폐지가 됐던 9.19 군사 합의도 복원하는 거를 뭐 항공 금지 영역을 또 다시 설정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하겠다고 표시를 의지를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북 3대 원칙 메시지를 또 추가로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거 할 때마다 저는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벌써 25년 전 6.15 정상회담 때 남과 북이 합의를 한 겁니다. 우리는 흡수통일 의지가 없다. 대북 적대
적대 행위를 안 하겠다. 결코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 이거는 이미 25년 전에 한 거를 또 구시대적인 발상과도 같은 거를 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저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러면 정동영 장관 입장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뭐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하되 폐지를 하면 이게 또 안 되잖아요. 100%.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대체법을 또 마련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제에 의해서 일제가 조선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모체가 국가보안법이잖아요. 방공법과 국가보안법이었는데 방공법과 국가보안법이 공존하니까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방공법은 없애버리고 국가보안법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시대에도 맞지도 않고 맞습니다. 시대의 컨텐츠에 맞지도 않으니까 이거를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내국인들을 위해서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대체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선언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또 북이 좋아할 만한 것, 선호할 만한 것, 우리가 공격받지 않는 보수들한테 공격받지 않는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또 뭔지 아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도 그렇고 고위 장차관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북한의 국호를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라는 말을 쓰면 북한은 기분 나쁜 거예요. 남한의 북측 영역이라는 뜻이잖아요. 북한이 대한민국의 북측 영역. 그러지 말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호칭을 아니면 그냥 공화국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런 호칭을 써주고 이것도 역시 6.15에서 합의한 겁니다. 북측의 PD들하고 맞습니다. 학자들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내재적인 접근으로 북의 어떤 더 우리가 뭐 이렇게 더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거를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100가지가 넘는데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샘플로만. 한 가지씩 풀어주시죠. 뭐. 네. 그런데 이거 돈 들이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공격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이미 서로 이제 서로 협의를 체계를 한 부분이거든요. 서로 존중해주는 용어를 쓰자 국호를.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건 기본적인 내가 유효상 PD를 유효상 선생님이라고 부르든지 유효상 진행자라고 내가 부르는데 유씨라고 부르든지 유관순 조카 뭐 이렇게 부르면 어이 뭐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그거는 그쪽 뭐 이렇게 그쪽 저쪽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 건 걔네들 이렇게 부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확한 호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지어는 김진환 교수 같은 사람도 초기에는 6.15 TV에 나가지고 걔네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내가 신랄하게 진행자하고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나아져서 이제 지금 개성공단 강연하러 다니는데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통일운동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아주 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호칭도 필요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 게 또 유화 정책이면서 서로 간에 또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지난 설 명절 기간 호남 지역을 쭉 돌아다니셨다고 하시면서 설 당일에 또 땅끝마을 해남까지 가셔가지고 광보사라는 절에서 개최한 이 사찰 자담회에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그 어떤 자담회였는지 뭐 오마이뉴스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뭐 해남의 지역 신문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기자분들이 명절인데도 막 이렇게 따라오시고 취재 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초당 이제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된 그 초당 타운에서 이제 첫날 밤 보내면서 이제 그 강진 군수 지내신 분과 그 이제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제가 공부도 하고 의견 교환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호남 지역 10곳 정도를 방문했는데
마지막 일정으로 광보사에서 이제 불교와 기독교가 가야 할 길, 올 한 해 가야 할 길을 얘기도 하고 또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기독교와 불교가 공통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인가 종교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좌담회 형식 특강 형식으로 광보사 주지 스님과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 청중들이 데서 설 당일 오전 11시에 하기도 했습니다. 예. 기독교와 불교의 역할,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 말씀 나누는데 좋은 얘기 뭐 많이 하셨겠네요. 네. 예. 여기서도 한번 나중에 들려주시죠. 뭐 이제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내가 이제 제일 쇼킹했던 거는 신학교 때 내가 불교 친화적인 사람이라고 많은 분들이 목사들도 얘기하고 스님들도 얘기하는데 제가 경북궁에서 신학교 때 너무 오래전 얘기죠. 80년대, 83년도 그때 지장보살 전시회가 열렸는데 그 팜플렛에 메시아 지장보살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불교에서도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불교가 많았구나. 또 반대로 또 불교인들도 기독교를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많고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하나하나 스님과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제.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과 자비. 근데 이 태극기 흔들고 계신 목사님들 보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스님은 방패에다가 빨갱이를 죽여도 돼라고 하는 어떤 스님 한 분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오고 나는 내려가는 도중에 야 이 새끼야 땡중 뭐 하면서 했더니 다시 뛰어내려오길래 한참 막 언쟁하고 개망신 준 적이 있었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제대로 된 사랑과 자비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독교와 불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최재형 목사의 오마이갓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기도 제목 하나 주고 가셔야죠. 네,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요즘 목사님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더욱 건강하기를 기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 신통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통할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 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